옛날 아주 먼 옛날 사계절이 뚜렷하고 물 맑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두 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는 언제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곤 했지요. 이 마을에 사는 두 노인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 사이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모습과 풍기는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노인의 이름은 최부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고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에 살고 있었지요. 그의 집 담장은 어찌나 높은지 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고 대문에는 쇠로 만든 장식들이 번쩍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얼굴에 검버섯이라도 하나 늘어나는 날에는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닥달하곤 했습니다. 그는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고 비단 옷 중에서도 가장 색이 곱고 화려한 것만 골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화려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얼굴에 깊게 패인 심술궂은 주름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최 부자의 미간에는 언제나 내천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평생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눈을 부라리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반면 마을 반대편 작은 초가집에는 박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담장이 낮아 마당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마당 한켠에는 철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지만 언제나 단정한 무명옷을 입고 다녔지요. 세탁을 자주 하여 색은 좀 바랬지만 풀을 먹여 다림질한 옷깃은 언제나 빳빳하고 정갈했습니다. 박노인의 머리카락은 하얀 눈이 내려앉은 듯 온통 백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흰 머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빗질을 하여 상투를 틀어 올렸지요. 그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들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이는 물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눈가에는 웃음 주름이 자글자글 잡혀 있었는데 이는 그가 평생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었기 때문에 생긴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나그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등에는 낡은 보찜을 지고 허리에는 대나무로 만든 부통을 찬 이 나그네는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살아온 인생을 꿰뚫어 보고 그림에 담아낸다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명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후세에 멋지게 남기고 싶었던 최 부자는 당장 하인을 시켜 그 화공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최 부자의 사랑방에 들어선 화공은 묵묵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비싼 향냄새가 진동했고 최 부자는 가장 화려한 붉은 비단 옷을 입고 호피가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화공이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 있는 이 주름살들은 싹 지워주게. 그리고 머리카락은 칠흑같이 검게 칠하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매섭고 위엄있게 그려야 하네. 내 후손들이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집안의 위세를 느낄 수 있도록 말이야. 화공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붓을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스치는 붓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최 부자는 그림이 그려지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입을 놀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요즘 젊은 것들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쇠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화공의 분놀림이 빨라질수록 최 부자의 표정은 더욱 오만해졌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화공은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림은 아직 먹이 마르지 않아 천으로 덮여 있었고 화공은 내일 아침에 그림을 확인하라는 말을 남긴 채 최 부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최 부자의 집을 나온 화공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박 노인의 초가집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마당 평상에 앉아 지프로 멍석을 짜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오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나그네가 들어오자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로 오셨소. 먼 길 오시느라 목이 마를 텐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구려. 박 노인은 화공에게 그림을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고 텃밭에서 딴 고구마를 쪄서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대신 화공이 지나온 세상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공이 힘든 여정을 이야기할 때면 함께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처럼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출 때쯤 화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감사의 뜻으로 어르신의 초상화를 한 장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의 얼굴을 그려 무엇하겠소. 쭈글쭈글한 주름에 볼품없는 백발인 것을. 종이와 먹이 아까우니 그만두시오. 하지만 화공은 간곡히 부탁했고 결국 박 노인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툇마루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화공은 달빛 아래에서 박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하게 내려온 눈꼬리, 말없이 들어주는 넉넉한 귀, 그리고 욕심 없이 다물어진 인매. 화공은 붓을 들어 그 온화한 기운을 종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림이 그려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밤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들으며 지그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온통 두 노인의 그림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의 위엄 있는 초상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오. 이것이 바로 나요. 천하의 명인이 그린 내 모습이란 말이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그림을 덮고 있던 천을 확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도 뒤늦게 그림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은 분명 비단 옷을 입고 호피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툭 튀어나온 눈,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볼살, 그리고 무엇이라도 집어삼킬 듯 벌어진 입은 마치 굶주린 아귀나 도깨비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게 칠한 검은 머리는 오히려 그 기괴함을 더했습니다. 비싼 옷과 장신구도 그 추한 본질을 가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냐? 당장 그 화공놈을 잡아와라.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화공은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 노인의 집에서도 그림이 공개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굳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지만 소문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박 노인은 쑥스러워하며 방 한쪽에 놓아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 박노인은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과 머리카락은 마치 신선처럼 보기에 보였고 눈가의 주름은 자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입가에 머금은 옅은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맑은 영혼이 그대로 배어 나온 듯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나왔지만 박노인의 좁은 초가집에서는 한참을 머물며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의 박노인이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이나 성인처럼 느껴져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늙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주름을 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얼굴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후 최 부자가 겪게 된 변화입니다. 자신의 흉측한 초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최 부자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림 속의 도깨비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몰래 박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의 초상화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놓인 친구의 초상화를 보며 최 부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늙어가는 친구인데 어찌하여 저 얼굴은 저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자신의 얼굴은 왜 그토록 추악한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 건가? 어떻게 늙어야 자네처럼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박노인은 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가슴에 남을 한 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최 부자와 박노인의 얼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울 속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박노인이 최 부자의 손을 잡고 건넨 그 한마디,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셨을 겁니다. 친구여, 나는 그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았네. 내 얼굴에 무엇을 바를까 고민하기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미소를 줄까를 먼저 생각했지. 여러분, 이야기가 참 깊지요. 오늘 이 두 노인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아침마다 거울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거울을 보면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참고왔던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꺼풀은 무거워져 자꾸만 처집니다. 몸은 또 어떻습니까?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시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지요.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길 바빠 연락도 뜸하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최 부자처럼 심통이 나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내 표정이 어떻게 굳어지는가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이죠. 40만 넘어도 그렇다는데 하물며 60, 70을 넘긴 우리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의 이력서이자 마음의 영수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도깨비처럼 변한 건 그가 나쁜 크림을 발라서가 아닙니다. 욕심, 불평,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얼굴 근육을 그렇게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박노인의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던 건 그가 평생 지어온 선한 마음이 주름 사이사이에 고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미간을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찌푸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 주름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나의 명함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박노인처럼 마음의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 주름을 세는 대신 타인의 아픔을 봐주는 것입니다. 나 늙어서 서러워, 나 좀 알아줘 하고 때를 쓰면 추한 노인이 되지만 자네 참 힘들겠구먼. 내가 들어줌세 하고 넉넉한 품을 내어주면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세기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숨을 거두기 전 아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시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라.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비싼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혹은 지나가는 이웃에게 고맙네, 수고했어, 덕분이야 라고 말하는 입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써야 할지라도 그 눈으로 젊은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그들의 노력을 기특하게 바라봐준다면 그 눈빛은 보석보다 빛날 것입니다. 물론 늙어가는 과정이 마냥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외롭고 서글픈 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인 칼릴 지브란의 말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는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빛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초가집에 살던 박노인에게서 빛이 났던 것은 그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잘 익은 과일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듯 잘 늙은 사람에게서는 편안하고 따뜻한 품격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최부자처럼 화려하지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박노인처럼 소박하지만 곁에만 가도 마음이 놓이는 은은한 향기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짓는 표정과 가족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서 추해지지 않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안에 이미 들어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이야기 속 산골 마을의 풍경, 그리고 두 노인의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최 부자의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박노인의 낡은 무명옷에서 더 깊은 품격이 느껴졌던 것은 아마도 그 옷에 배어있는 삶의 향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겉모습이 허물어지는 슬픈 과정이 아니라 내면의 향기가 밖으로 배어나오는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 위에 어떤 배를 띄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욕심과 불만이라는 무거운 돌을 싣고 위태롭게 흔들리며 갈 것인지 아니면 담사와 배려라는 돛을 달고 유유자적하며 풍경을 즐길 것인지는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 박노인의 미소처럼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